자, 오늘은 3절 GDP의 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국가 경제, 한국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국가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한 지표에 대해서 배웠죠. 그게 GDP라는 지표를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DP의 파생 지표로 1인당 GDP, 실질 GDP, 아니면 1인당 PPP GDP 뭐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위 경제 성장률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실질 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국력을 비교할 때는 주로 그냥 GDP 가지고 국가 간의 비교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G2, G7 뭐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빈부를 비교할 때는 1인당 GDP 또는 최근에 훨씬 좀 품질이 나은 지표로서 1인당 PPP GDP를 이용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GDP라는 지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비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교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뭐 덩치나 아니면 국민의 삶의 수준에서. 덩치에서는 거의 한 10위권, 10위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뭐 1인당 GDP를 그냥 1인당 GDP를 보든 PPP를 보든 한 30위권, 30위에서 40위권, 40위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게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고,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나라 GDP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GDP 구성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외국과의 비교가 아니라 우리나라 GDP 내의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질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차원에서 보는데, GDP라고 하면 국내 총 생산, 사실은 GDP란 용어 자체는 Gross Domestic Product, 생산량, 생산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로서는 생산 부분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즉,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에 뭐 여러 과정이 있었죠. 중간재를 빼고, 그 다음에 시장 가치로 다 평가한 중간재를 빼고, 그 다음에 뭐 합법적으로 거래된 그런 것들의 다 생산 가치의 합계, 물건의 합이라는 이야기죠. 물건의 합인데, 물건의 합이란 것이 개수로 합치면 그 합계가 안 되니까 그것을 가격으로 합쳤다. 그 가격으로 합친 것이 GDP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입니다.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든 물건입니다. 물건인데, 물건이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물건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재화 및 서비스, 물건과 용역입니다. 재화 및 서비스. 물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물건, 그러니까 용역이나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물건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4절에는 종류로 나눕니다. 종류로 나눌 때는 물건이라는 것이 재화로 나눌 수도 있고 서비스로 나눌 수도 있죠. 재화도 어떤 재화냐? 그것이 농산품일 수도 있고 광산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조업품일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또 여러 그 상품 그 부문별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이라 그러면 생산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 것이 한 차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 결국은 근데 그걸 왜 생산했느냐? 생산해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생산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자는 왜 생산했느냐? 일을 해가 돈을 벌기 위해 생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생산 가치만큼을 결국은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소득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뭐 공장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일에 대해 가지고 그 만든 물건을 주진 않죠.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임금이라는 것이 만든 물건에서 나오는 거죠.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 공장이 줄 수 있는 것은 만든 물건의 가치만큼 줄 수 있는 겁니다. 즉, 모든 생산이라는 것은, 생산 과정이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로서는
돈을 받기 위해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생산 요소를 보면 자본이죠. 자본이 돈을 빌려주는데 왜 빌려줬느냐? 빌려준 것에 대해 가지고 이자나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빌려준 겁니다. 결국은 그 생산이 나오는 생산 측면에서 보면 상품 종류별로 볼 수 있지만 그 생산액 몽땅은 결국은 생산에 참가한 사람한테 그 가치를 다 나누어줍니다. 물론 그 물건으로 나눠주지는 않고 돈으로 나눠주죠. 그런 차원에서 본 GDP가 분배 측면 GDP입니다. 분배 측면의 GDP인데 이 분배 측면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GDP를 총 다 나눠주는 것이 근로자한테 피용자 보수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자본을 빌려주는 사람한테는 영업잉여로 나눠줍니다. 영업잉여로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일부 자본은 고정자본 소모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지급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일부는 이제 세금으로 생산 과정에서 세금으로 바로 또 뭐 일부 공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이야기죠. 즉 GDP라는 것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결국은 GDP만큼이 결국은 생산 과정에서 기여한 사람들한테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아니면 자본을 빌려준 사람한테는 자본소득으로 다 배분을 하게 된다. 이게 소위 분배 측면입니다. 분배 측면에서 어떻게 배분을 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GDP가 2019년 GDP 현재 발표된 잠정치입니다만 잠정치가 1919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1919조 원. 거의 2000조 원 가깝죠. 조원? 이게 어떤 숫자냐 잘 모르겠죠. 한 100만 원 정도 그러면 큰 돈이다. 여러분들 생각하겠죠. 1000만 원? 와, 되게 큰 돈이다. 근데 그러면 억이 뭐지? 뭐 좀 굉장히 크다는 느낌이 들죠. 근데 조라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전혀 상상이 안 가는 돈이죠. 내하고 관계없는 돈이니까. 그냥 이거는 이제 숫자상의 책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용어인데 물론 이제 100만 원, 1000만 원을 합치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합치니까 그렇게 큰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GDP는 한 2천조 원 정도가 채 안 됩니다. 그 중에서 6.8%, 47%가 피용자 보수로 갑니다. 피용자 보수라는 것은 근로자의 소득으로, 근로자한테 소위 임금으로 주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용어가 있었죠. 넘어가네. 자, 조금 어려운 용어,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뭐 이런 용어가 나오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아주 생소한 용어라서 일단 용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다음 장에 용어 설명을 먼저 해놨습니다. 분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용어가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였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피용자 보수는 노동에 분배되는 부분입니다. 즉 근로자한테 분배되는 피용자라는 것은 이거는 피는 사실은 피동사 그러니까 그 반대는 사용자죠. 반대는 사용자고 사용자는 소위 기업입니다. 기업이고 기업의 오너죠. 기업의 오너들이 근로자들을 고용을 하죠. 고용된 사람이란 의미가 피용자입니다. 피용자한테 주는 보수죠. 고용된 사람들한테 분배되는 소득이다. 자, 이 피용자에는 사실은 사실은 이제 이 피용자, 이 고용하는 사람은 기업이죠. 고용하는 사람이 아니죠. 고용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피용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생산 라인에서의 근로자 뿐만 아니라 물론 화이트 칼라도 포함되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지고 그 기업의 CEO의 급여까지도 여기 포함됩니다. 즉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의 월급까지도 그 사람도 사실은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죠. 고용되는데 뭐 역할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뭐 회사를 다 관장하면서 모든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결정도 회사에 고용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용자 보수는 근로자에는 그냥 뭐 이사급까지 포함한 오너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래서 이 피용자 보수는 근로자 노동에 분배되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제 기업의 회장님, CEO라 그래도 사실은 자기 능력을 가지고 CEO란 뭐 어떤 노동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CEO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뭐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돌아가셨지만 참 근대 최고의 그 산업 변화를 이끌은 분입니다. 컴퓨터라는 것을 고안해냈고 그 다음에 뭐 아이팟 아니면 아이폰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스마트폰을 소위 생각해낸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의 소위 애플이라는 회사의 소위 근로자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이죠. CEO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최고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회사의 방향을 이끌어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그런 방법으로 그 회사에 팔고 월급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집에 지주면서 사실은 급여는 뭐 1년에 1달러만 받았습니다. 자기는 월급은 안 받더라도 월급은 많이 안 받더라도 회사를 소위 가치를 높이면 그만큼 주주기 때문에 거기서 주식에서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어쨌든 오너, 우리가 소위 오너라고 하는 소위 회장님까지도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료는 투입된 자본에 분배되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료는 투입된 자본.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자본이 필요하죠. 뭐 공장이라고 하면 기계가 필요하고 공장에 건물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생산 과정에서의 뭐 자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런 이제 자본이 투입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매년 그 자본 투입에 대해 가지고 배당금이나 뭐 아니면 이자 등으로서 자본 투입에 대해 가지고 반대급부를 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으로서 나간 부분을 영업이익료라고 합니다. 특히 배당금, 실제 이제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그러니까 소위 회계 결산을 하고 난 뒤에 남는 이익이 발생하죠. 이익이 발생하면 소위 세후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을 하면 뭐 비용 다 빼고 나가지고 급여 주고 비용 다 빼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다음 첫 번째 단계 하는 것은 세금을 또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잉여가 있고 기업의 순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세후 이익이 있습니다. 세후 이익이 소위 기업의 주주들이 가질 수 있는 돈이죠. 그러면 그 세후 순이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소위 기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에 나눠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액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그 나눠주는 것을 우리가 배당금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전액을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 성향을 보면 한 1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적자가 발생하는 기업은 따질 필요 없죠. 나눠줄 것도 없으니까. 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도 이익에 대해서 한 10%만 배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뭘 하냐? 나머지 90%는 대부분 투자나 사내유업을 합니다. 투자나 사내유업.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투자를 기업이라는 것이 뭔가 하면 기계라는 것이 또 새로 바뀌고 새로 더 발전하게 되죠. 그럼 더 좋은 기계를 사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그 기업이 경쟁에서 안 뒤처지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상 유지를 위한 투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발전 다른 상품을 위해서 다른 공장을 위해서 다른 뭐 어떤 분야를 위해 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 그런 것도 투자인 거죠. 결국은 다 배당하지 않고 많은 부분은 투자나 지금 당장 투자나 아니면 다음 기회의 투자를 위해 가지고 사내유보로 남깁니다. 물론 결국은 사내유보는 결국은 다 투자로 갑니다. 대부분 다. 왜 사내유보로 남겼느냐? 사내유보라는 것은 결국은 투자를 하기 위해가 남긴 겁니다. 근데 회계상에서는 사실은 투자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투자했는 것은 회계상으로는 다 사내유보로 잡힙니다. 잡히는데 실제 그 돈이 어디 갔냐 그러면 대부분 투자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논란은 많은데 회계 그 자료를 보면 기업이 사내유보가 얼마다. 그러면 기업이 돈이 얼마나 이만큼 많이 있는데 기업이 돈 좀 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뭐
노조 측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회계상의 용어에 따름입니다. 배당을 안 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배당 안 한 부분은 대부분 경우에는 다시 투자를 했다. 실제 이제 투자를 하는 방법은 이익이 남는 돈과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한다 그러면 정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기업의 주식을 더 발행해 가지고 소위 기업의 주식을 더 발행해서 기업의 권리를 더 팔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도 있는 거. 돈을 더 조달해가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 외에 이제 은행에서 돈은 빌려가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 우리가 돈이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 이익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돈이 안 모자란다 그러면 은행에서 빌리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익이 남는 데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장을 더 키우면 그만큼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은 이자가 거기에 투자했던 소위 기존 주주들한테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익에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 다음으로는 또 증자를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증자란 과정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익이 있으면 대부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이 영업이익료는 배당으로 배당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사내유보, 투자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소위 자본의 몫으로 준 것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가장 두 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가장 두 개.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기업 GDP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본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이 일을 해서 우리나라에 물건을 만든 겁니다. 모든 생산 과정이라는 것은. 그러면 투하한 자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료를 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한 사람한테는 비용자 보수를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 GDP의 분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이제 고정자본 소모하고 세금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덜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게 메인입니다. 메인인데 그럼 그 메인의 추세를 보면 추세를 보기 전에 추세는 다음에 앞에서 표를 보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고정자본 소모였죠. 이건 조금 기술적인 부분인데 고정자본 소모는 투입된 기계, 건물 등 고정자본이 마모된 것으로 감가상각된 부분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좀 어려운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 부분이다. 그럼 감가상각이 뭐냐? 아는 사람 듣겠지만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기업이 보유한 건물, 기계, 설비 등 고정자산의 대부분은 기업의 수입활동에 계속 사용되면서 시일이 경과에 따라가 자본가치가 점점 소모됩니다. 이 소모된 가치를 그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계상한 부분을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즉 기계라 그러면 기계는 닳고 노후와 노후되죠. 기계를 계속 돌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기계를 버려야 됩니다. 못 쓰게 되죠. 못 쓴다는 것은 쭉 물론 이제 못 써가지고 바꿀 때는 한순간에 딱 바뀌어지지만 그 단계를 본다 그러면 기계의 가치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 줄어드는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죠. 자, 흔히 사람들이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일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직 자동차가 없지만 대부분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 자동차를 몰게 되죠. 그럼 자동차를 신차를 샀다. 그러면 차 한 대를 2천만 원, 3천만 원, 싼 거는 그때부터 있죠, 그죠? 3천만 원을 주고 차 한 대를 샀다. 2천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새 차가 딱 나와가지고 샀다 그러면 1년 지나고 나가 그 차를 팔라 그러면 얼마에 팔 수 있느냐? 2천만 원 주고 산 차를 1년 지나고 나면 한 1,500, 1,600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 지나고 나면 그 차 가치의 최소한 10%, 그 20% 정도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10년도는 더 가치가 많이 없어지는데 어쨌든 새 차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그 2년 된 차, 2년 몰고 팔면 얼마를 받느냐? 2년 몰고 팔면 한 1,500, 1,400 정도 받습니다. 3년 몰고 팔면 얼마에 파느냐? 한 1,300, 1,200 정도 받습니다. 즉 오랫동안 몰수록 중고차로 팔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그게 바로 중고차 시장에서 감가상각을 가치화해가지고 가격이 형성된 겁니다. 새 차는 2천만 원이지만 1년 썼다 그러면 그 어느 만큼 자동차가 소모가 됐다. 물론 이제 신차 같은 경우는 거기다 플러스 신차 효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기분이 또 깔깔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진 부분도 있겠죠. 그런 걸 합쳐가지고 1년 만에 보통 가치가 한 10에서 보통 한 20% 정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1년에 20% 감가상각이 된 겁니다. 차 가치가. 매년 쓰면 쓸수록 차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차의 기능 이런 것이 떨어지고 그래서 차의 가치가 떨어졌다. 소위 소모되는 가치가 되는 거죠. 그 가치만큼이 떨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 가치를 일정한 유효기간 내에 회수하는 회계 절차를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기계 한 대를 사면 얼마나 쓸 것이냐? 물론 이제 잘 쓰면, 요즘 같은 경우 자동차 잘 쓰면 10년 이상 씁니다. 우리나라 차도 품질이 좋아져가지고 10년 이상. 얼마 전에는 10년 타기 운동했는데 요즘 운동할 필요도 없이 그냥 큰 사고만 안 치면 10년까지 문제없이 씁니다. 뭐 20년 쓰는 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험하게 쓰면 뭔가 뭐 5년마다 차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물론 사람마다 쓰기에 따라 다르겠죠. 다른데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봐가지고 차 수명이 얼마냐. 그러면 10년이면 10년이다. 얼마 전에는 5년이다. 라는 거죠. 차는 그렇고 이 공장의 기계 수명은 얼마냐. 5년이면 5년이고 10년이면 10년이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짧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딴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기계는 돌아가더라도 바꿔야 되면 그건 수명을 다 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기계마다 이런 다 수명은 다르죠. 수명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기계마다 모든 수명을 다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 이게 왜 필요하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런 걸 왜 하냐 그러면 복잡하게 이런 걸 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세금 문제 때문에 이걸 생각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실제 생산 과정에서 기계가 사용되는 거죠. 사용되면 생산 과정에서 1년 동안 기계가 마모가 됐다. 그러면 그게 기계 사용 비용입니다. 그러면 사실 세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기업으로 세금을 받으려고 그러면 비용은 빼고 이익에 대해서 받게 되죠. 그래서 비용을 이야기하면 노동에 대해 가지고 이제 월급을 준 게 비용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기계를 썼다. 그러면 기계에 대해 가지고 기계가 마모됐다. 그러면 그 비용은 또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복잡한 감가상각이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세금을 내야 되는 기업으로서는 국세청이 세금을 이야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감가상각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즉 고정자산에 투하된 자본가치를 일정한 유효기간 내에 회수하는 회계 절차입니다. 회계 절차를 감가상각이다. 그래서 기계 가치가 보통 이제 구체적으로 물건부터 따진다 그러면 기계마다 아니면 그 장비마다 감가상각 연수가 다를 겁니다. 다른데 그걸 복잡하게 다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감가상각 연수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소위 규정으로 정해놨습니다. 기계를 있는 5년, 건물은 20년에서 40년으로 합니다. 이 내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년이라 그러면 맥시멈 1년에 20%만큼 가치를 소위 비용으로 산정을 할 수 있다. 5년 내에 다 해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이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이걸 5년마다 아니라 10년마다 20년 동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 기계에 대해서 비용으로 털 수 있는 것은 소위 1년에 맥시멈 20%다. 그리고 총 그 기계의 가액만큼을 비용으로 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익에서 비용으로 간주하면 소위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하는 대상이 되는 이윤이 줄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 합니다. 그것은 기계에 대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장비입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은 20년, 어떤 건물은 40년까지 그 건물의 가치를, 뭐 공장 건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20년을 합니다. 공장 창고 같은 건물은 20년. 그러면 공장 그 창고를 짓는 비용에 대해서 20분의 1씩 매년 비용으로 공제를 해주는 거죠. 물론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안 난 해는 이 감가상각을 안 할 겁니다. 대부분. 어차피 이익이 안 났는데 이익을 뺄 것도 없죠. 세금 낼 것도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안 하고, 이익이 나는 해는 그 이익 중에서 뭔가 세금을 적게 내 가지고 감가상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익을, 소위 세금을 내야 될 이익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줄이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세금 문제 때문에 이게 많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봐가지고는, 경제학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기회비용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내든 안 내든 기회비용 차원에서 생산 과정에서 그만큼 기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GDP가 많이 나왔다,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커졌다 라고 하더라도 순부가가치가 그만큼 커졌냐, 아니면 기계를 많이 마모시키면서 커졌냐에 따라 가지고도 달라집니다. 기계 없이 만든 것보다는 기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면, 기계를 많이 쓰고 만들었다 그러면 그만큼 기계가 소모된 부분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짜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가상각이 의미하죠. 즉 고정자본 소모는 그런 차원에서 감가상각했는 부분입니다.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국세청에 신고할 때 감가상각액이 얼마다 라고 신고해가지고 순이익이 얼마다,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가 됐다, 그러면 그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세율별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건 개별 기업적인 문제고,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봐가지고 우리나라 국가 상태에서 자본이 얼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본의 가치가 얼마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뭔가 하면 소모가 많다 그러면 제대로 알아야지 제때 새로운 기계로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고정자본 소모, 그게 뭔가 하면 감가상각분입니다. 감가상각분이 고정자본 소모다. 즉 투입된 기계, 건물 등 고정자본이 마모된 것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원래 GDP를 만들기 위해서 자본이 소모된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물적 자본이죠. 공장에 설비되어 있던 기계라든지 아니면 건물 같은 것이 그만큼 사용돼 가지고 가치가 떨어진 부분을 우리가 고정자본 소모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분배 측면에서 중요한 세 가지 용어가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 소모, 고정자본 소모, 이 세 개였죠. 자, 앞으로 다시 갑시다. 피용자 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 소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는 더 있죠. 더 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생산 및 수입세, 이거는 세금입니다. 세금. 생산 과정에서, 물론 이제 세금이란 것은 생산 과정에서 세금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소득을 받은 사람이 소득세를 내기도 하죠. 전 국민이 세금을 다 낸다라는 것은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여러분들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월급 봉투를 받게 되면, 뭐 월급이 요즘에는 은행으로 들어오지만 명세서에 보면 그 들어온 액수에 보면 일부는 세금을 떼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 여기 포함 안 돼 있고, 이건 생산 차원이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죠. 이거는 기업의 법인세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업에 대한 법인세, 생산세라는 것은 기업 법인세고, 그 다음에 수입세라는 것은 소위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이런 것이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있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공제로서 보조금입니다. 분배 측면인데, 우리나라에서 GDP가 아닌 부분에서 분배가 더 된 부분이 있죠. 그거는 보조금이죠. 국가에서 개별한테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올해 보조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것은 보조금입니다. 근로소득도 아니고 영업잉여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입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주는 그런 보조금, 그런 것들을 다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래서 GDP는 전체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2019년 GDP가 거의 한 1900조 원인데, 1900조 원에서 이거는 액수를 보면 뭐 많이 늘었죠. 70년대는 뭐 한 3조 원이 안 됐다가 1980년 GDP는 40조 원 정도,
1990년 GDP는 200조 원, 2000년 GDP는 650조 원, 2010년은 1300조 원, 2019년은 1900조 원. 이것만 봐도 뭐 예를 들어가 10년씩 단위인데 뭐 이건 15배. 이거는 한 38, 64, 24. 한 5배 정도. 이건 3배, 2배. 이제 이게 줄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증가했는 폭이 점점 줄어들었다라는 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GDP는 명목 GDP입니다. 실질 GDP는 아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요인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이 장의 마지막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뭐 추세는 맞습니다. 그렇게 성장률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200조 원인데 이게 그냥 액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표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자, 이 1900조 원, 우리나라 GDP를 1900조 원 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눠 가졌느냐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일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분배를 해줬느냐. 이 1900조 원 중에서 46.8%, 47%를 피용자, 근로자한테 보수로 준 거죠. 반 조금 안 되죠, 그죠? 그 절반 정도가 소위 근로자한테 급여로 준 겁니다. 급여로 주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력, 자본한테 그 자본에 대해 가지고 자본을 빌려준 아니면 자본을 투자한 데 대한 급부로서 반대급부로 준 것이 한 24%, 4분의 1 정도죠. 4분의 1 채 안 되는 정도. 그 다음에 고정자본 소모. 고정자본 소모라는 것은 이 1200조 원을 만들기 위해서 달궈버린 기계나 아니면 건물의 가치라는 거죠. 1200조 원을 만들기 위해서 계상 안 됐던, 그러니까 달가 부분, 자본에서 자본이 잠식된 부분이 한 20%나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200조, 1900조가 1900조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들기 위해서 자본이 줄어든 부분이 저만큼 있다. 그러니까 그 전 1년 전 상태로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한 이 20%만큼 더 투자해야지 생산 여력이 그 전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20%만큼은 고정자본 소모가 된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필요했다. 그 다음에 세금으로 한 10%가 공제가 됐습니다. 만든 것의 한 10%는 세금. 세금이 이제 전체 세금은 아니고 소위 기업의 법인세로서 기업들이 내는 세금 아니면 수입세, 관세 정도 등등의 세금으로서 나간 돈이 한 10%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2천조, 1900조 원 정도 만들지만 그것이 나누어 보면 이렇게 나누어지더라. 절반 정도가 근로자한테 돌아가고 영업이익료로 자본한테 4분의 1,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한 20% 정도, 세금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 GDP를 인구수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나옵니다. 1인당 GDP가 나오는데,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뭐 3만 6천 불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1900조 원을 우리나라 5천만 명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느냐. 4천만 원이 조금 안 될 겁니다. 한 3,5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게 소득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는 소득이 아니란 이야기죠. 소득은 요것만 합니다. 피용자로서. 요게 소득이죠. 요거하고 영업이익료의 일부분입니다. 왜 영업이익료의 일부냐 그러면 소득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은 요게 갑니다. 근로소득으로 받는 것이 한 47%. 그러니까 1인당 GDP의 47%가 근로소득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료는 사실은 자본소득이죠. 이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물론 기업의 대주주가 받는 엄청난 많은 돈을 받으러 갖기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다 이걸 받습니다. 뭐 요즘에 이제 뭐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죠. 그럼 배당 처리되면 그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있지만 직접 투자를 통해가 배당을 받기도 하지만 간접 투자를 통해서 배당을 많이 받죠. 펀드 같은 거. 펀드를 들었다. 그리고 뭐 집에 자기가 모르게 뭔가 하면 어떤 펀드를 아니면 MMF를 들었다. 뭘 들었다.
어떤 금융상품을 들게 되면 그런 금융상품들이 사실은 대부분 기업의 주식으로 많이 투자가 돼 있죠. 그러면 그 투자된 돈의 배당금으로 이자를 주는 겁니다. 나는 사실은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영업이익료, 기업의 배당금을 통한 이 영업이익료 부분에서 내한테 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우리나라 가계조사를 해보면 근로소득이 몇 퍼센트고 자본소득이 얼마냐라는 걸 합니다. 이 자본소득. 이거는 뭐 재벌이나 대주주가 이걸 받기도 하지만 전 국민들이 다 액수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일부분도 분명히 피용자 보수입니다. 여기 그 1년 소득이죠. 물론 이제 뭐 이걸 가지고 다 쓰진 않죠. 다 쓰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가 쓰는 것도 있지만 뭐 특히 이런 영업이익료를 많이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주식의 가치 상승으로 그냥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쓰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몽땅 다 소득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했죠. 이거 일부. 이거의 일부는 간접적으로 개인한테 다 이자나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소득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봐서 이것의 인구 나눈 n분의 1이 1인당 GDP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개인 소득 개념은 아니다. 개인 소득은 이 부분은 이 중에서 상당 부분은 고정자본성으로 없어지고 10%만큼은 세금으로 또 없어집니다. 뭐 여기도 상당 부분은 개인한테 배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나중에 계산해 보여주겠지만 GDP 한 55% 정도가 1인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의 55% 정도 아니면 GDP의 55%를 사람들이 소득으로 받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거는 물론 다 소득이고 그 다음에 이거의 일부 정도 한 반 좀 안 되는 정도를 합치면 한 55%가 되죠. 그래서 이 분배 측면 GDP를 본다 그러면 왜 1인당 GDP가 개인 소득이 아니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당 GDP는 개인한테 분배되는 것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요 현황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변화를 이야기해 봅시다. 과거에 비해서. 뭐, 1인당 그 GDP는, 총 GDP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숫자가 늘어난 것은 알 수 있죠. 뭐, 이 숫자에는 물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걸 가지고 바로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나, 이 밑에 부분은 이 숫자를 가지고 뭐,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각각의 비중인 거죠. 비중이기 때문에 전체가 늘어나더라도 이 비중은 특별히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중 자체가 변화했다 그러면 경제의 구조가 변한 겁니다. 그럼 경제의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피용자 보수는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라는 거죠. 70년대는 3분의 1밖에 안 됐죠. 그게 지금 한 절반 정도로 나왔다. 33.6%, 39%, 44%, 그 다음에 잠시 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42.5, 46.8. 이거는 왜 떨어졌느냐? 쭉 이 퍼센트가 늘어나다가 떨어진 것은 요 전전해 무슨 일이 생겼죠? 우리나라 금융위기. 소위 거의 국가 부도 사태가 났죠. 그 때문에 피용자 보수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뭐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아웃라이어를 제외하고는 쭉 피용자 보수는 늘어나 주습니다. 즉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제 뭐 좀 굉장히 이제 그 권익 차원에서 불만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월급은 안 오른다. 왜 우리 몫이 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통계로 봐가지고는 근로자의 몫은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걸 가치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학에 대해 가지고 가치 판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논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가치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경제학적인 설명입니다. 피용자로서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야 되는 겁니다. 비중 자체가. 왜냐하면 잘 살아진다는 것이 이런 거죠. 잘 살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소득이 높아지는 거죠. 1인당 국민소득도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임금비가 높아지는 거죠. 근데 임금비가 왜 높아질 수 있느냐?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당 생산성이.
1인당 생산성이 높아지면 급여는 결국은 생산성에 따라 주게 됩니다. 생산성 이상 줄 수도 없고 생산성 이하로 주려고 그러면 그때는 경쟁이 생기고 사람이 뭐 자본이 이탈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죠. 경쟁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임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노동 생산성만큼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임금은 노동 생산성만큼 지급된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도 다 확인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경제가 발전해서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임금은 당연히 많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겁니다. 뭐 기업들이 갑자기 후해져 가지고 기업들이 천사가 돼 가지고 근로자한테 월급을 많이 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면 법에서 강조해 가지고 이런 법이 강조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생산성 증가를 반영한 현상이다. 그리고 생산성에서 증가하면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게 퍼센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정도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이제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현재로서는.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생산성이 더 빨리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자, 생산성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개 부분이 있는데, 투입된 요소가 노동이 있고 밑에 자본이 있죠. 두 생산 요소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생산성보다 노동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게 되면 이게 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 격차가 더 안 늘어나면 더 이상 이 비중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이게 거의 한계에 오지 않느냐라는 것이 이제 경제학자들이 보기에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이고.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이 이야기합시다.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같이 그 자본의 몫이라고 그랬죠. 소위 자본가의 몫입니다. 자본가의 몫인데 이게 옛날에 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70년대에는 거의 자본가가 가진 것이 절반 정도 가졌다는 거죠. 가진 것인데 지금은 한 4분의 1도 채 안 된다. 그래서 자본에 돌아가는 몫이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다. 근데 이제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본과 노동을 그렇게 딱 사람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고 있고 집에서 펀드를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 부모님도 자본가의 일부 성격은 가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거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자본의 몫이 왜 줄었냐? 라는 것에 대해서. 자본가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온순해져 가지고 아니면 자비로워 가지고 자기를 덜 가졌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상대적으로 자본의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본의 희소성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때는 왜 높았느냐? 자본이 굉장히 희소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만 가지면 장땡이었습니다. 투자할 자본만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기계를 사면 그냥 돈을 다 왕창왕창 벌었습니다.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냥 공장 하나 지으면 그냥 돈이 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할 사람들은 줄 수 있는 거죠. 싼 임금에 일할 사람은 줄 수 있다 그러면 공장만 지어가지고 사람들 일 시키면 가지고 물건 만들어 팔면 수출해가지고 팔면 그만큼 돈이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일할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옛날에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돈이 부족했죠. 그리고 그러면 외국에서 빌려오지.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외국에 대해서 외국에 외국 사람들의 돈을 빌려줄 만큼 신뢰성이 없었죠. 잘 못 사는 나라, 후진국, 그냥 그런 거죠. 그러면 저기 빌려줬다가 내 돈 안 떼이나? 사람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후진국은 대부분 자본 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노동에 비해서 자본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만큼 자본에 대해 가지고 가치가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자율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의 이자율은 거의 20%입니다. 물론 공금리는 12%, 13%, 15% 정도였는데 이거는 이제 정책금리고 일시적으로 관리되는 금리고 실제 사채금리는 20에서 25%, 30%까지 갔습니다. 현재 은행 이자율이 몇 %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은행 예금하면 1% 정도밖에 못 받을 겁니다. 1% 정도. 근데 이때는 이자율이 거기에 비해서 20배가 됐다는 거죠.
20배. 이자율이 왜 그래 높았느냐?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서로 빌리려고 하니까 이자가 이렇게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 가지고 빌린 사람한테는 이자를 많이 줬다는 것이 영업이익리가 이렇게 많이 높은 겁니다. 높은 건데 이 비율이 점점 떨어지죠. 떨어진 것은 결국은 경제 발전의 결과로 우리나라에도 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했죠.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라는 것은 돈이 더 생긴 거죠. 은행에 돈이 더 생겼다는 것은 소위 자본이 늘어난 겁니다. 자본이 늘어나니까 점점점 그 자본에 대한 그 높은 이자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본의 수요에 비해 가지고 자본이 풍부해지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족함이 줄어드니까 점점점 이 자본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이자율을 따져본다 그러면 뭐 비교가 안 되죠. 여기 비해서 여기 이자율이 20분의 1이다. 3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된다는 것은 실제 이때에 비해 가지고 이때 투자한 자본의 양은 수십 배입니다. 수십 배. 이때는 자본이 얼마였기 때문에 투자한 돈이 얼마 없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는데도 가지고 여기 비해 가지고 한 20, 30배 이상 투자하는데도 가져가는 몫은 23%밖에 안 되죠. 24%밖에 안 되는데 이때는 여기 비해서 투자한 몫이 뭐 20분의 1, 50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가져가는 몫은 절반이나 가져갔습니다. 왜냐? 자본이 희소했기 때문에 자본 가치가 높았고 이자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고 지금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자본이 많아져 가지고 자본의 빌리는 비용이 싸졌죠.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소위 영업이익률가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점이 언제부터냐라고 보면 2000년대 들어섭니다. 외환위기 겪고 나가지고 바로입니다. 한 2000년대, 2004년, 5년부터는 우리나라는 자본 이제 과잉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자본 부족 국가였습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외국에서 돈 빌려오냐? 자, 자본 부족과 과잉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제일 쉬운 지표는 이자율입니다. 우리나라 이자율이 외국보다 높냐 안 높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 이자율이 외국보다 많이 높으면 그거는 자본이 부족한 거죠.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국하고 이자율이 별 차이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자본이 안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냐? 2000년대, 2005년, 6년부터 이제 그래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이 넘칩니다. 실제 이제 우리나라는 돈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돈은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뭐 동학개미라든지 온갖 주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아파트 가격의 거품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죠. 국내 주식에 투자하려고 해도 국내 주식만 해도 모자라기 때문에 그 돈들이 외국 주식에 나가가지고 지금 아마존이고 뭐 테슬라고 아니면 뭐 온갖 외국 주식까지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투자를 해가지고 며칠 전에 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많은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기사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인들이 외국 주식에 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내 돈이 넘친다라는 이야기죠. 이때만 하더라도 1990년대만 하더라도 개인이 외국 외화에 대해 가지고 외환을 환전을 못했습니다. 외국에다 투자도 못했고 환전조차도 다 국가에서 못하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넘쳤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뭐 다 경제적인 현상입니다. 경제 발전 결과 돈이 많아가지고 영업이익률은 떨어진다. 그게 이제 현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드러진 현상은 고정자본 소모가 늘었다는 겁니다. 전체 비중에서 6.3%였는데 9.6, 12.6, 17, 18, 20%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표를 잘 해석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이 GDP가 굉장히 옛날에 비해서 과대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때만 하더라도 6.3%라 그러면 이 전액 중에서 6.3%만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갖는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서 고정자본 소모가 20%라는 것은 이 중에서 20%는 사실은 벌어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소모된 부분이죠. 그럼 그걸 빼고 나가지고 생각해야지 우리가 실제 나눠 가질 수 있는 GDP다 가 되는 거죠. 그럼 고정자본 소모가 왜 이렇게 커졌냐?
소위 경제 발전을 하면서 산업화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제조, 산업이 강해졌죠. 산업이 강해졌다는 것은 엄청난 공장과 기계와 설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장과 기계와 설비, 그 많은 공장, 기계,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 GDP를 만들고 있다. 옛날에는 사실은 뭐 60년대, 70년대는 GDP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철공소에서 벤치하고 망치 들고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벤치하고 망치하고 들고 드라이버 들고 그냥 쇠판을 두드려 가지고 아니면 이제 쇠물을 부어 가지고 이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한 개씩 자동차를 만든 거죠. 그때는 자동차 만드는 기계가 별로 없었죠. 완전히 사람 힘으로, 사람 노동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엄청난 생산 라인이죠. 공장이죠. 로봇가 만듭니다. 로봇. 자동차 공장이라 그러면 거대한 용접 로봇들이 막 용접 팔들이 불이 번쩍번쩍 하면서 뭔가 하면 용접해가지고 차체가 쫙 나가는 과정이 있죠. 거기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이제 후 단계에서 조립 과정에서 사람들이 쭉 있지. 많은 지금 생산 과정에는 실제 자본, 기계로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기계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결국은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감가상각이 느는 거죠. 그래서 고정자본 소모가 더 늘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소위 제조업에 강점이 있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제조업, 전통적인 제조업이 강하다는 것은 전통적인 제조업은 많은 자본을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 산업을 이용하면 뭐 자동차 아니면 철강 그 다음에 조선 아니면 이제 정유 다 장치 산업입니다. 정유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뭐 기름 한 방울 안 나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 정도를 수출합니다. 어떻게 수출하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기름 그 유류 수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정제를 해 가지고 절반 정도는 국내 쓰지만 절반 정도는 다시 휘발유나 항공유나 아니면 다른 경유를 통해 가지고 수출하는 거죠. 그런 정유 공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설비만 있는 거죠. 물론 주 조종실에서 사람들이 그걸 몇 명이 앉아가지고 그 공장을 다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 설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고정자본 소모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을 중후 장대형 산업이라고 합니다. 중후 무겁다라는 거죠, 그죠? 무거운. 소위 중화학공업이라는 것이 생산 과정도 무거운 것을 많이 쓴다. 무거운 기계를 많이 쓰고, 그 다음 생산품도 결국은 무거운 것들이다. 라는 거죠. 배 무겁죠. 자동차 무겁죠. 뭐 다 그런 산업을 많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 과정에서 결국 이 고정자본 소모가 많았다. 이때만 하더라도 고정자본 소모가 적은 것은 생산 과정이 경공업 중심이었습니다. 경공업. 뭐 미싱에서 옷을 봉제를 하든지 가발이라든지 뭐 70대 초반이지만 뭐 아니면 뭐 그런 이제 경공업 중심의 아니면 전자제품 조립 뭐 이런 거 손으로 조립하는 거 그럴 때는 장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고정자본 소모할 것도 별로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산업이 산업화되고 아주 기계화되고 자동화됐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부분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과정에서 이 자본 소모가 많기 때문에 실질 GDP는 굉장히 과대평가될 수 있다. 경공업 중심으로 나온 나라의 GDP 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중장대형 산업 중심으로 나온 GDP 동일한 액수라 그러면 이쪽이 사실은 더 적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용을 빼고 공제했다 그러면 더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산업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게 좋냐 나쁘냐 그렇게 판단할 건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GDP에서 이 구성이 이렇게 됐다. 이런 변화가 있죠. 뭐, 그 다음에 이 세금 부분은 이 생산 과정에서 법인세이기 때문에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이게 법인세에서 생산 과정 세금이고 실질적으로 세금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소득을 받게 되면 이 부분에서 또 세금을 냅니다. 근로소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 있으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런 걸 다 합친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생산 및 수입세 전체 세금은 담세율 같은 걸 보면 이거보다는 더 높게 한 16% 정도가 나옵니다. 16, 7%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고.
자, 보조금도 있긴 있지만 전체에서는 뭐 별로 큰 비중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이 세 가지. 자, GDP 가지고 과연 어떻게 나눠 가졌느냐. 나누고 자본과 노동과 그 다음에 또한 자본의 일정 부분, 그러니까 자본이 소모된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봐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분배 측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피용자 보수 비중은 늘어나고 영업잉여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죠. 자, 이게 왜 이래 됐느냐? 이건 경제적인 현상이다. 자본 축적으로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지는 거죠.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지니까 영업잉여 비중이 줄어듭니다. 자본의 축적으로 자본의 생산성이 낮아진다. 그리고 반대로 피용자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노동 생산성은 왜 높아졌냐 그러면 갑자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지고 천재가 됐느냐. 물론 옛날보다는 더 나아졌겠죠. 더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주로 노동 생산성이 높아진 이유는 기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화되고 그 다음에 첨단 기계를 많이 사용할수록 1인당 생산량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정확하게 같이 가는 겁니다. 자본 축적으로 자본이 많이 투자되면 자본 생산성은 떨어지지만 반대로 노동 생산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화되고 자동화되는 것이 결국은 이 피용자 보수를 높이고 임금을 높이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월급을 임금이 자꾸 오르려 그러면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밖에 없고 생산성이 높아지려 그러면 자본이 더 투자되고 더 자동화되고 더 기계화되는 그것이 생산성을 생산성이 높아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자본 소모는 투입된 기계자본 건설 고정자본이 마모된 것으로 감가상각된 부분인데 고정자본 소모가 커졌다. 지금 커지고 있죠. 그죠?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생산 과정에서 자본이 많이 옛날에 비해 가지고는 자본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커졌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지금 이제 20% 정도인데 그게 이제 맥시멈 정도로 봅니다. 더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나라가 중후장대형 산업에 비교 우위가 있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제는 산업 구조는 옛날보다는 훨씬 더 라이트한 산업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경공업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중후장대형 산업 다음이 뭐냐? 경공업에서 우리가 중화공으로 왔죠. 왔는데 그럼 그 다음 산업은 어떤 산업이냐? 지금 선진국이 어떤 산업을 하고 있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선진국 세계 최대 기업이 뭐냐?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기업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테슬라, 테슬라가 중후장대형을 하지만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와 같은 그런 중후장대형이다라고 하겠지만 그건 완전히 다릅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일반 내연자동차하고 중후장대 규모가 절반도 안 됩니다. 거의 전자제품 수준으로 보는 거죠. 테슬라 자동차는. 그 다음에 구글 이런 게 지금 세계적인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유튜브 이런 산업이죠. 이런 산업은 중후장대형이 아니죠. 옛날에 경공업은 아니고 소위 IT 산업입니다. IT 산업. 지금은 이제 세계 산업이 IT 산업으로 바뀌죠. IT 산업은 기계가 필요 없어요. 선만 집에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사무실에 선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죠. 그거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만 잘 짜가지고 잘 짜놓으면 그게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글이나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아마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쇼핑몰입니다. 물론 이제 아마존이 다른 것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특히 부가가치를 내는 것은 창고업이지만 배송과 창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것까지 같이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갈 방향이란 거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선진국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못 따라가고 있고 전통적인 산업, 제조업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지금 제일 강한 모습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GDP에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본 소모의 비중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IT 산업 쪽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중후장대, 기계나 장비가 덜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비중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상이 분배 측면에서 우리나라 GDP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GDP, 1년 동안 나온 GDP를 어떻게 사람들이 나눠 가지느냐, 피용자, 영업익력 이렇게 차원에서 봤고 그 외에 이제 뭐 고정자본 소모에 대해서도 같이 봤습니다.